나는 운동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살이 안 빠지냐. 너 운동 얼마나 자주 하는데? 나 최소 일주일에 3번씩은 하지. 한 번 할 때마다 20분씩. 운동량이 부족하네. 운동량을 늘려. 운동량 늘리라고? 헤이 진사, 운동하는 거야?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야. 자, 이거 그러면 이거 뛰어.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질량을 늘리면 운동량도 늘어나겠네? 나 뭐해? 빨리 뛰자.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새로운 개념을 공부해 볼 건데요. 이게 교과서 상에는 2챕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2챕터에 걸쳐서 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한 번에 다 할 거예요. 양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또 이해도 잘 하시는 편이니까 네, 1시간에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운동량이라는 걸 볼 건데 정의부터 배워야겠죠. 네, 영어로는 이제 모멘텀이라고 하고요. 운동량의 정의는 운동량은 질량이랑 속도를 곱한 거예요. 네, 어렵지 않죠.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이제 문자로 쓸 때는 운동량은 소문자 P, 그리고 이제 질량은 소문자 M이잖아요. 그리고 속도는 소문자 V, P는 MV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 1학년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문자를 쓰는 것보다는 그 물리량 자체를 그냥 한글로 쓰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렇게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라고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새로운 물리량이 나왔으니까 단위도 공부를 해야겠죠. 먼저 질량 단위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제일 많이 쓰는 거는 킬로그램이죠. 그리고 속도 단위는 제일 많이 쓰는 게 미터 퍼 세크죠. 네, 그래서 이제 운동량은 이거 2개 곱한 거니까 그냥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예요. 어렵지 않죠? 근데 이 운동량이라는 게 뭐냐, 질량 곱하기 속도인 것까진 이제 알겠는데 이걸 왜 배우는지 이제 그걸 알아야겠죠?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먼저 앞에 인트로에서 봤듯이 나 최소 일주일에 3번씩은 하지. 한 번 할 때마다 20분씩. 운동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를 나타내는 양,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일상생활에서 운동 말 그대로 국어적인 의미의 운동 양이고요. 네, 이거는 물리학에서의 운동량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실제 의미는 운동 상태를 나타내는 양이다. 됐나요? 네, 근데 운동 상태 우리가 이미 앞에서 얘기했었어요, 사실. Do you remember when we were in space? And I got all dusty, and I must have passed out because I woke up and you were gone. But Doctor Strange was there, right? And he was like, "It's been 5 years. Come on, they need us." And then he started doing the yellow sparkly thing that he does all the time. What are you doing? 운동 상태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뭐죠? 기억하세요? 네, 속도죠. 운동 상태 하면 딱 속도가 떠올랐어요. 근데 이제 이걸 왜 또 운동 상태를 다른 걸로 하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속도처럼 운동 상태를 알려주는 양인 건 맞는데 물체가 충돌할 때 좀 더 유용한 정보예요. 이거는 속도는 그냥 물체가 혼자 운동하고 뭐 빨라지고 느려지고 이런 거를 알고 싶을 때 좀 더 중요한 거고, 이거는 물체끼리 서로 충돌할 때 더 유용하게 쓰이는 물리량이에요. 사실 속도는 물체가 운동하는 걸 분석할 때 더 유용하니까 뭐 질량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죠. 근데 빠르기가 더 중요한 거고요. 근데 충돌할 땐 질량이 좀 중요하거든요. 네, 충돌할 때 많이 쓰는 물리량이다. 실제 근데 운동량은 그렇지 않아요. 네, 우리 고1 수준에서는 이렇게 배우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고2 때 물리학 1을 배우고 나아가서 더 대학교 때 가고 막 이렇게 하면은
운동량이 조금 다르게 쓰일 거예요. 근데 고1 수준에서는 이렇게만 이해할게요. 그 다음 이제 다시 한번 이걸 정리하면 물체가 충돌할 때 다른 물체가 변형되는 정도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는 거다. 이게 통합과학에서의 기본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상황 생각해 볼게요. 여기 A 상황인데 어떤 거냐면 축구공이 있어요. 요새는 축구공 이렇게 안 생겼어요. 라떼 시절에는 그 축구 만화가 하나 있었는데 슛볼은 나의 친구 볼만 있으면 난 외롭지 않네. 거기서 나오는 축구공은 이렇게 생겼어요. 사실 옛날 축구공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네, TMI를 막 또 얘기하네요. 제가 TMI 상이란 것도 받았는데 받고 진짜 충격받았어요. 네. 아무튼 이 축구공을 요거를 찰흙이라고 할게요. 찰흙같이 안 생겼는데 그냥 뭐 밀가루 반죽이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어쨌든 좀 모양이 쉽게 변형되는 그런 물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이 축구공을 가만히 떨어뜨리면 이쪽으로 움직이겠죠? 아래쪽으로. 네. 그래서 찰흙에 부딪히면서 찰흙이 조금 모양이 변할 거예요. 이해되세요? 축구공이 대략 450g 정도 되는데 이거를 떨어뜨리면 찰흙이 조금 모양이 변하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B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똑같은 축구공을 똑같은 높이에서 똑같은 찰흙에 떨어뜨리는데 이번에는 가만히 떨어뜨리지 않고 아래로 던져 볼게요. 찰흙에 부딪힐 때 속력이 다르겠죠. 더 크겠죠. 그러면 이때 찰흙은 더 많이 변형이 될 거예요. 모양이.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C 상황 생각해 볼게요. 이거는 축구공이 아니고 볼링공이다. 이거 볼링공 그림인데 약간 무슨 공포 영화에 나오는 무슨 마스크 같아요. 이상한데 아무튼 볼링공이에요. 이거 볼링공을 똑같은 찰흙에 똑같은 높이에서 가만히 떨어뜨려 볼게요. 그러면 A 상황이랑 비교를 하면은 떨어뜨리는 물체의 질량만 달라진 거죠. 이때도 찰흙이 A 상황보다 훨씬 더 많이 변할 거예요. 볼링공은 축구공이랑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무겁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면 찰흙이 변형되는 정도는 당연히 B가 A보다 크겠죠. 왜냐하면 질량은 똑같은데 속력이 달라요. 속도가. 찰흙이랑 만나기 전의 속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A랑 C를 비교해 볼게요. 당연히 C가 더 변형되는 정도가 크죠? 이거는 속도는 똑같은데 질량이 달라요. 이해됐어요? 네. 그럼 B랑 C는 어떻게 비교하냐? 그건 좀 비교하기가 힘들어요. 여기 정확한 수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있으면 비교가 가능한데 여기서는 비교하지 않을게요. 네. 이번에는 운동량을 얘기해 볼게요.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운동량을 공부를 이미 했어요. 질량 곱하기 속도라고. 그래서 운동량은 A랑 B랑 비교하면 질량 똑같은데 속도가 달라요. B가 더 운동량이 큰 거죠? 축구공의 운동량. 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고 그 다음에 A랑 C랑 또 비교를 해볼게요. A랑 C는 속도는 똑같아요. 근데 질량이 C가 훨씬 크죠? 네, 볼링공 질량 얼만큼인지 아나요? 대충? 막 무거운 거는 10kg짜리도 있어요. 축구공이 아까 450g 정도라 그랬잖아요. 비교가 안 되죠? 네, 그래서 운동량은 C가 A보다 더 크다. 알겠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운동량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먼저 자동차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질량이 1000kg이라고 할게요. 네, 그리고 이 오른쪽으로 10m/s의 속력으로 달리고 있어요. 이때 운동량을 계산해 볼게요. 너무 쉽죠? 날 바보로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서 운동량은 아까도 배웠지만 질량 곱하기 속도예요. 그럼 이거 숫자 넣으면 끝이죠? 질량은 1000kg이고 속도는 10m/s예요. 네,
1000 곱하기 10 얼마죠? 너무 어렵다. 얼마지? 네, 이제 생각이 났어요. 만이죠? 1000kg 미터/s예요. 네, 쉽죠? 근데 사실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력이 아니고 속도기 때문에 방향도 있는 물리량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이라고 표시를 해줘야 돼요. 보통은 이제 운동량의 크기를 물어봐요, 문제에서. 알겠죠? 근데 그냥 운동량 하면은 오른쪽이라고도 말을 해주는 게 좋죠. 이번에는 이제 똑같은 자동차가 있어요. 똑같이 1000kg이고 똑같이 10m/s로 달리고 있는데 방향이 반대 방향이에요. 왼쪽으로 달리고 있죠. 그러면 계산은 하나만 하죠. 운동량이 똑같이 10,000kg 미터/s인데 방향만 반대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방향만 왼쪽이라고 해주면 되죠. 운동량의 크기는 똑같죠. 됐어요? 그 다음에 이런 상황 볼게요. 이제 차가 있는데 얘는 1000kg이 아니에요. 얘는 2000kg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속도는 똑같이 오른쪽으로 10m/s. 이거 계산하면은 아까의 2배겠죠? 그래서 20,000kg 미터/s가 되는데 방향은 오른쪽이다. 그 다음 얘는 1000kg짜리 차가 또 나왔는데 이번에는 속도가 달라졌어요. 20m/s 오른쪽으로 달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크기는 20,000이겠죠? 그리고 방향은 오른쪽이고요. 이제 계산하는 거 감이 왔죠? 너무 쉽죠? 질량 곱하기 속도 하면 되는데 방향까지 이제 생각을 해라. 다음은 이제 새로운 또 개념이 나와요. 충격량이라는 건데 충격량은 영어로는 impulse라고 해요. 이 단어는 고등학교 기본 단어 아닌가요? 막 충격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거의 정의는 뭐냐면 충격량은 평균 힘이랑 시간을 곱한 거예요. 간단하죠? 근데 그냥 힘도 아니고 우리가 배웠던 알짜 힘도 아니고 평균 힘이에요. 뭔가 좀 갑자기 낯선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괜찮으신가요? 그래가지고 이 충격량을 보통 대문자 I로 많이 써요. 저 충격량 영어 단어가 I로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평균 힘은 F죠? 우리 잘 아는 거. 그 다음에 시간은 보통 델타 T로 쓰죠. 그래서 이제 단위를 또 알아봐야겠죠? 평균 힘은 힘이니까 단위가 뉴턴이겠죠? 그 다음에 시간은 초겠죠? 많이 쓰는 게 초니까. 그러면 이거 두 개 곱한 양이니까 당연히 단위도 뉴턴 초죠. 근데 단위가 하나가 더 있어요, 사실. 이거랑 똑같은 단위가. 뒤에서 말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충격량을 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평균 힘 곱하기 시간인데 이거를 조금 정리를 하면은 우리 여기서의 평균 힘은 사실 평균 알짜 힘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알짜 힘 하면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우리. 뭐죠? F는 ma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평균 힘 요거 분홍색 깜빡깜빡 이거는 질량 곱하기 평균 가속도랑 똑같겠죠. F는 ma니까. 그쵸? 그리고 시간을 또 그대로 곱해줘야죠. 시간은 그냥 그대로 곱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또 계산을 할 건데 질량은 그대로 곱해주고요. 이 평균 가속도는 우리 이미 했던 거죠. 기억이 잘 날지 모르겠는데 한번 불러와 볼게요. 평균 가속도는 뭐였죠, 정의가?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었죠. 기억나시죠? 근데 여기 원래 하던 식 보면 평균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 있네요. 지금 여기 검은색 박스에서 보면 평균 가속도 곱하기 시간은 속도 변화량이랑 똑같죠? 그래서 요거를 넣어주면은 그대로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량이 돼요. 거의 다 됐어요. 이제 질량은 그대로 다시 써주고 곱하기 속도 변화량은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거죠. 됐나요? 그럼 이걸 전개해보면 질량 곱하기 나중 속도는 질량 곱하기 속도 방금 한 거 아닌가요? 운동량이죠? 그러면 이거를
나중 운동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앞에 전개된 거 그거 빼기 질량 곱하기 처음 속도는 처음 운동량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세요?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이게 운동량의 변화량 아닌가요? 그쵸? 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충격량은 원래 정의가 평균 힘 곱하기 시간인데 뭐랑도 똑같냐 하면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랑도 똑같다. 네, 그래서 운동량의 단위인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랑도 똑같아요. 단위가 뉴턴 세크랑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랑 똑같아. 알겠죠? 네. 그래서 충격량은 문제에 나오면 항상 두 가지를 떠올려야 돼요. 위에 봤던 평균 힘 곱하기 시간이랑 그 다음에 운동량의 변화량. 네, 그래서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충격량 하면 많이 나오는 그래프가 있는데 먼저 힘의 크기가 일정한 경우부터 볼게요.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냐면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힘인 그래프예요. 힘 시간 그래프라고 하는데 힘의 크기가 일정하니까 그냥 일정한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죠. 상수 함수 이렇게 됐나요? 힘이 계속 이렇게 작용하는 건데 델타 T라는 시간까지 작용했다고 할게요. 그리고 힘의 크기를 F라고 할게요. 이때 충격량은 얼마냐? 충격량 정의가 평균 힘 곱하기 시간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힘의 크기 일정하니까 그냥 저 F가 평균이랑 똑같겠죠. 됐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충격량은 F 곱하기 델타 T겠죠. 요 넓이죠. 그러니까 요 면적이 의미하는 게 충격량이다. 됐어요? 면적의 값이 충격량의 크기랑 똑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힘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네, 항상 일정하진 않겠죠? 그러면은 그래프 축은 똑같고요.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 보통은 이런 모양으로 많이 나와요. 네, 그러면은 이 경우에 충격량을 구하라 하면 어떻게 구하면 되냐? 먼저 델타 T까지 이제 힘이 작용했다고 할게요. 그리고 요 면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면적 우리가 구할 수는 없겠지만 이 면적이랑 똑같은 면적이고 밑변이 델타 T인 직사각형이 반드시 존재할 거예요. 그쵸? 요런 직사각형이 있을 거예요. 면적이 똑같은 직사각형. 그쵸? 이 직사각형의 높이를 이제 F바라고 할게요. 바는 이제 평균을 의미해요, 보통. 네, 그래서 이때 충격량을 어떻게 구하냐 하면은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지금 이 곡선 아래 면적이랑 똑같다 그랬잖아요. 이 곡선 면적 자체가 충격량이에요. 그 값은 저 F바랑 델타 T 곱한 거랑 똑같고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제 충격량에서 제일 중요한 충격 감소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계란이 하나가 있어요. A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B라고 할게요. 이거를 이제 하나는 바닥에 떨어뜨리고 하나는 침대에 떨어뜨릴게요. 왜 떨어뜨려 굳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한번 받아들여 주세요. 그래서 이제 침대의 높이는 좀 무시할게요. 높이가 거의 없는 침대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니까 그 달걀로부터 바닥 또는 침대까지 거리는 둘이 같다고 지금 가정을 해볼게요. 둘 다 이제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지 다들 상상은 되시죠? 바닥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깨지겠죠. 네, 그 다음에 침대에 떨어뜨리면 침대에 떨어뜨린다고 무조건 안 깨지는 건 아닌데 안 깨질 확률이 꽤 돼요. 바닥에 떨어뜨리는 거랑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높겠죠. 네, 그래서 떨어뜨려 볼게요. A랑 B 이렇게 떨어뜨리는데 가만히 놓는 거예요. 그냥 바닥에 떨어뜨린 애는 이렇게 돼서 깨지죠. 그래서 이제 계란 후라이. 계란 후라이는 못 참죠. 네, 그 다음 B는 이렇게 안 깨지고 딱 그 침대 위에 올라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물론 깨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안 깨지는 경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런 거냐? 왜 얘는 깨지고 왜 얘는 안 깨지냐? 똑같은 높이에서 똑같은 계란을 떨어뜨렸는데 왜 하나는 깨지고 하나는 안 깨지느냐? 이걸 말이라고 해? 바닥이 딱딱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좀 더 자세히 얘기해보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먼저 둘 다 지금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네, 바닥에 떨어뜨리는 거나 침대에 떨어뜨리는 거나 자유낙하 운동을 해요. 그래서 바닥에 닿기 바로 직전 또는 침대에 닿기 바로 직전 속도는 둘이 똑같아요. 똑같은 계란이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니까 바닥에 닿기 직전, 침대에 닿기 바로 직전 똑같죠, 속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같다는 걸 통해서 충돌 전에 운동량도 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됐죠? 질량도 같으니까요. 똑같은 계란이라고 가정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충돌 후를 볼게요. 충돌 후는 둘 다 어찌 됐든 깨졌든 안 깨졌든 멈춰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멈춰 있다는 거는 충돌 후에 운동량이 둘 다 0으로 같다는 소리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안 게 뭐냐면 충돌 전의 운동량도 둘이 같고 충돌 후의 운동량도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앞에서 얘기했는데 세 글자로 줄이면 뭐죠? 다 같이 혼자 대답해보세요. 네, 충격량이 둘이 같은 거예요. 알겠죠? 충격량 단어 뜻만 보고 왠지 저 바닥으로 떨어뜨린 게 충격량이 더 클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알겠죠? 네, 충격량은 둘이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아까도 봤던 그래프를 다시 그리면 가로축 시간, 세로축 힘이죠. 근데 하나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이거를 TA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최고점의 힘을 FA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렇게 돼요. 네, 이거를 TB라고 하고 이 최고점의 힘을 FB라고 할게요. 뭐 사실 저거 FA, FB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봐도 어떤 게 더 높이 있는지 아니까. 근데 어떤 게 바닥에 떨어진 거고 어떤 게 침대에 떨어진 건지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분홍색 넓이 SA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 하늘색 넓이 SB라고 할게요. 근데 이걸 갑자기 왜 얘기하느냐? 이 둘이 어떨까요? SA는 우선 이 곡선이 바닥에 떨어진 계란의 운동에 대한 곡선인데 네, 저 SA랑 SB는 결과적으로 같겠죠. 왜냐면 둘이 충격량이 같다 그랬어요. 이해되세요? 충격량이 같은데 충격량이 같은 이유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기 때문이에요. 네, 충돌하기 바로 직전 속도 같고 충돌한 다음에 멈추니까 네, 충돌하는 동안의 운동량 변화량이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우리 충격량 정의가 평균 힘 곱하기 시간이었잖아요. 그래서 FA 바 그 다음에 TA 곱한 거랑 FB 바 곱하기 TB 이게 같아요. 충격량이잖아요. 둘이 각각. 이게 또 SA랑 SB고요. 됐나요? 근데 지금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A가 좀 더 시간이 짧게 걸렸어요. 그게 바닥에 떨어진 거고 B가 더 많이 걸렸어요. 그게 침대에 떨어진 거겠죠. 침대에 떨어진 거는 쿠션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려요. 멈추기까지. 그쵸?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식을 잘 보세요. 보면은 이렇게 돼요. 네, 시간이 짧게 걸린 거 A죠. 네, 바닥에 떨어진 거 그거는 상대적으로 평균 힘이 크고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걸린 B 침대에 떨어진 거 이거는 상대적으로 평균 힘이 작아요. 둘이 곱한 값은 똑같은데 알겠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면 침대에 떨어진 거는 충돌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계란이 받는 힘의 평균값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안 깨진 거예요. 알겠죠? 이걸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 번만 더 설명할게요. 지금 바닥에 닿기 바로 직전 또는 침대에 닿기 바로 직전 둘의 속력이 예를 들어 뭐 10이라고 할게요. 근데 바닥으로 떨어지는 계란은 속력이 어쨌든 마지막에 0이 되는 건데 1987654310 이렇게 빨리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침대에 떨어지는 계란은 198765432110 실제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둘이 비교를 한 것 뿐이에요. 그냥 이렇게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만큼 힘은 더 적게 받는 거죠. 왜냐하면 충격량이 같기 때문에.
알겠죠? 네, 그래서 침대에 떨어지는 계란은 안 깨진다. 이해됐나요? Model rendered. 네, 이제 충격 감소의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 지금 본 예처럼 사실 그 쿠션 관련된 예는 전부 다 똑같아요. 네, 시간을 늘려서 받는 힘을 줄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런 게 있어요. 야구공을 받을 때 야구공 세게 던진 거 받으면 아프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야구를 좋아하진 않는데 네, 아무튼 손으로 받으면 아플 거예요. 야구공 되게 딱딱하잖아요. 근데 약간 뒤로 빼면서 받으면 더 잘 받아지고 덜 아플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예가 있냐면 상품을 포장할 때 우리 많이 쓰는 거 있죠? 흔히 뽁뽁이라고 부르는 거, 에어캡 비닐이 공식 명칭 아닌가요? 네, 아무튼 그 충격 완화용 포장재를 사용하면 상품이 덜 파손된다. 그쵸? 네, 제가 이건 못 참지 하는 물건이 있어가지고 사서 배송을 받았는데 아니 저 비닐이 없어. 저 에어캡 비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네, 그쵸? 근데 이제 그걸 사용해서 만약에 이제 상품이 막 던져지고 이럴 때 혹시라도 상품이 이제 결국엔 멈추게 되는 건데 충돌을 하면서, 그쵸? 근데 그 시간을 늘려주는 거죠. 그래서 상품이 받는 힘을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덜 파손이 된다. 됐나요? 네, 그래서 우리 생활에서 많이 쓰는 이 에어캡 비닐. 그 다음에 운동화 밑창이 푹신한 소재로 되어 있으면 몸의 피로가 줄어든다. 너무 당연한 소리죠. 뭐 허리, 발목, 무릎, 뭐 기타 온몸이 이제 피로할 수 있는데 밑창이 좋은 거면은 네, 좀 더 피로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 제가 집에 있는 운동화 사진을 찍었는데 이 밑창 소재를 보면은 엄청 푹신한 거예요. 네, 이런 걸 신으면은 네, 좀 피로가 많이 줄어들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늘려서 받는 힘을 줄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자동차의 에어백 알죠?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가 그러니까 가속도가 일정 수준 이상 되면은, 즉 이제 어느 속도 이상으로 달리다 갑자기 확 멈추면은 얘가 이제 인식을 해서 에어백 확 터트리는 거죠. 그래서 얼굴이 이제 그 핸들에 직접 박는 것보다 당연히 에어백에 박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겠죠. 네, 비교도 할 수가 없죠, 그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늘려서 받는 힘을 줄여주는 거다. 네, 됐나요? 문제에서 이런 그래프를 주고 하나는 에어백이 있는 거, 하나 에어백이 없는 거 하면 찾을 수 있겠죠. 에어백이 있는 게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힘은 더 작은 거예요. 하늘색이 에어백이 있는 거고 분홍색이 에어백이 없는 상황이겠죠. 네, 뭐 운동화 밑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구두랑 운동화를 비교하라 하면은 하늘색이 운동화고 뭐 분홍색이 구두겠죠. 네, 뭐 이렇게 다 얘기할 수 있겠죠. 나머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결론을 내면은 이렇게 돼요. 모두 충돌 시간을 늘려가지고 받는 힘을 줄여주는 원리다. 이거 말고도 엄청 많아요. 헬멧이라든가 뭐 그 헬멧 안쪽에 그 푹신푹신한 소재가 있거든요. 겉은 딱딱한데 그 머리랑 닿는 부분에는 푹신푹신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 말고도 엄청 많겠죠? 네, 그러니까 푹신푹신한 거, 시간을 늘려주는 거 전부 다 같은 원리예요. 네, 그래서 운동량과 충격량 오늘 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네, 이걸로 사실 1학기 내용은 끝이에요. 물리학 내용은 끝이고 2학기 때는 좀 더 재밌는, 그리고 어쩌면 어려운 네, 그런 걸로 다시 만날 건데 1학기 동안 이 고전 역학을 하면서 네, 수고 많으셨어요. 2학년 때 물리학 1을 선택할 학생들은 좀 더 자세히 다양한 것들을 배울 테니까 미리 좀 기대하시고요. 지금 물리를 좀 재밌게 배웠다고 학생들이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